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뭐 주말 휴가라고들 하잖아요. 이제 네. 주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에 적게 나오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로 보면 300명대 후반대에서 400명대 초반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국내 발생만 보면 360명대에서 38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주말 이동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건 네. 또 그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국민들이 조금 더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이제 위험 요인이 되긴 하는데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그 활동을 안 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일이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좀 주의는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이번 주부터 헬스장이나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의 영업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잖아요. 이 네.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 인수를 제한하거나, 뭐 탈의장, 샤워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 시설의 운영 시간을 9시까지로 하거나 이런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감염이 생기는 거는 일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역과 일상을 좋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국에 한 뭐 6만 개가 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는데 그게 문을 닫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문을 여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몇 명쯤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균형을 좀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설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 연휴 전에 또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 거리두기를 현행 그 단계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죠. 네, 현행 기준으로 그 전국 단위에서 평균 300에서 400명 이하면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면 이번 달 말에 2단계로 낮출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작년 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처음 3단계로 만들었을 때 당시의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기면 확진자가 생기면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기준에서는 수도권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명이 넘어야 1.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이거든요. 좀 더 완화됐군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봄의 유행을 거치면서 소위 이제 깔린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노력,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문제라서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소위 출발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확진자의 숫자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또 설 연휴 기간에 그 일반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갖는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감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어떻게 비유하자면 용수철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용수철에서 손을 떼는 시점에서 용수철이 더 크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오랫동안 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국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순간 훨씬 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과
사람들이 활동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을 풀어줬을 때의 활동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보다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는 좀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그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향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더 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네. 애초에는 그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맞을 거라고 예상됐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코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백신 공급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를 통해서 네.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게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그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백신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지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지는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마 그 파이자 백신을 먼저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게 하면 받겠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네.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극초저온 상태에서 유통과 보관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 같이 유통망 그리고 의료 경험이 많은 국가에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는 파이자 백신의 영하 70도씨에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을 거라 상대적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좀 사용하기 쉽지 않은 백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 네. 문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네. 대비가 필요할까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준비 정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센터에서 뭐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백신의 이송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의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이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백신이 제때 들어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게 중요할 거고,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관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설 확충, 의료 인력 확보, 또 의료인에 대한 교육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철저한 예약제가 구축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맞으러 가면 그 주사약 한 통에 그걸 뽑아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주사 용기에서 여러 사람의 용량을 나눠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예약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 일단 오픈을 한 상황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폐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바로 다음 사람이 맞지 못하면 네. 그 백신을 열어놓고 나서 바로 폐기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병을 이제 한 바이알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바이알에 그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 6명이 이제 그 맞을 수 있는 용량의 백신 양이 들어 있어서 그 6명을 이제 한 바이알에 들어 있는 양으로 맞추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밖에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백신을 맞을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백신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약제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예약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 말고도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부작용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관 내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해서도 예약제로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표준 코드, 그러니까 네. 1년 고위 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표준 코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1월 20일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맞는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가능하겠습니까? 화이자 백신 맞는 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유 번호를 받고 파이자 백신은 아직 못 받은 것은 승인 절차 상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나타난 차이 같고요. 지금 시작처가 40일 내에 승인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또 해외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숨지는 사례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네. 물론 아직 백신 접종과의 그 정확한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그 노르웨이에서 그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에게 이제 접종을 한 이후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원래 그 요양원에서 그 일상적으로 이제 사망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검증이 돼야 백신의 부작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의료진들의 권고 중에 하나는 아주 중증인 환자인 경우에는 경미한 백신 부작용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존에 우리가 알려졌던 백신 외에 노바백스 백신 도입 계획이 또 알려졌던데 어떤 종류의 백신입니까?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에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독감 백신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면 우리 몸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단백질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네.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그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를 몸에 넣어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인 반면에 이제 노바백스는 이미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 넣어주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라 다른 백신에 비해서 안전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보관과 유통도 더 쉬운 겁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상온에서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낮은 농도의 냉동 유통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